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세계 1위의 조선업 강국입니다. 감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지위를 탈환하려고 해도 초격차 기술력으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박 제조 기술이 비단 컨테이너선 등의 화물선에 그치지 않고 이지스함 및 잠수함 등 군사 분야까지 섭렵하고 있으며, 이제는 최신의 전투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모함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군사 강국들만 사용한다던 한국의 항공모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하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국입니다. LNG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은 하루 저녁에 12척의 수주를 따내기도 하는 등 한국이 가진 지위는 그 어떤 국가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선박을 제조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도 자금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조선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1968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조선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좌절이란 개나 줘버리라는 마음가짐의 정주영 회장은 3년 만에 조선사업 계획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훌쩍 영국으로 돈을 빌리러 떠납니다.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허허벌판에 초대형 공장을 세우는 것이니만큼 웬만한 금액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죠. 정주영은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고, 바클레이 은행과 510억 원 규모의 차관 도입을 협의했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력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단박에 거절당했죠. 그러나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한 끝에 바클레이 은행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찾다 애플도어라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 롱바텀을 찾게 됩니다. 그 역시도 정주영의 제안에 거절했지만 정주영은 당시 주머니에 넣어둔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1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섰다면서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롱바텀은 현대건설 등을 직접 둘러본 후에 추천서를 써 바클레이 은행에게 건넸죠. 그러나 바클레이 은행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의 승인에서 또다시 벽을 맞닥뜨립니다. 선박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승인하겠다고 막아선 것인데요. 이 또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울산 미포만의 사진 한 장, 그리고 26만 톤 유조선 도면이 전부였기 때문에 선박을 구매할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선사 선엔터프라이즈의 리바노스 회장이 값싼 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설득해 유조선 2척을 수주해 영국 신용보증국의 승인을 받아냈죠. 그리고 마침내 1972년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 미포만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정주영은 이날 기공식에서 세계 조선사상 전례 없는 최단 공기 내에 최소 비용으로 초대형 조선소와 유조선 2척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고, 2년 뒤 1974년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준공식과 유조선 명명식을 함께 거행함으로써 전세계 조선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조선업은 나날이 발전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만약 정주영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없었다면 지금쯤 한국의 조선업 위상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한국 조선업체들은 크게는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화물선부터 이지스함 및 잠수함, 군수지원함까지 아우르면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류의 이동수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 분야입니다. 항공모함은 군함의 일종으로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항공기를 배치하게 됨으로써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항공기만 있으면 충분할 걸 왜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아는 전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작전 시간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투기는 하늘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료 탱크를 무제한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의 경우 독도에서 작전을 펼칠 경우 최대 30분밖에 작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KF-16은 이보다 더 짧아 10분 비행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공중에 떴다가 바로 되돌아와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투기지만 이런 단점이 존재했죠. 하지만 항공모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항공기가 날아와 중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오다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있다면 배 타고 태평양 건너와 중국 근거리에서 전투기를 띄우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바다 위의 활주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가 없는 국가는 운용할 필요도 없는 특수선박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로 해군력과 공군력의 파워를 입증합니다. 7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10만 톤 규모의 미국의 항공모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죠. 현실적으로 세계 1위 군사력에 빛나는 미국만이 이런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운용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이 크기는 작아도 강력한 능력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을 보유했거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해상 강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처럼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던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이 국군 창설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아두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대항해군의 꿈이 40년 만에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지난 2020년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한 것이죠. 항공모함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입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 안평태는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해군 지휘부에서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이던 이케다 유키히코는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됐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해상자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물었고 안병태 참모총장은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하면서 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계획은 국방부와 합참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중기계획에 포함했던 경항공모함 연구개발비도 전액 삭감됐죠.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라면서 한국군에게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다 40년 만에 항공모함 확보가 정식으로 계획된 겁니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대는 육상 기지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먼 바다에서 적에게 접근해 항공기를 발진시킵니다. 공격 후에는 항공모함으로 복귀시켜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그대로 퇴각하죠. 이를 보유하게 되면 지구상 어느 지역이든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핵무기를 제외하면 이만큼 효과적인 원거리 공격도 없죠.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고정된 육상기지에 비해 생존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할 수 있었던 것도 고정된 육상기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진주만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었다면 사전에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쪽집게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2030년에 모습을 드러낼 우리군의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 및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이 마음대로 한국 영해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며 시작한 독도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제7광구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7광구에 매장되어 있지만 일본이 야비하게 구는 바람에 한국도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028년이면 만기가 되는 한일조약 이후 일본은 반드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 뻔합니다.
어쨌든 항공모함이 도입되어 운용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주변국, 즉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국에게 마음대로 도발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방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한국 굴재 조선업 라이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는 두 업체가 한국 해군 최신 무기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약 2조 3천억 원 건조 비용에 연간 운용비만 1천억 원으로 추산되다 보니 두 기업에서 눈독 들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두 기업은 이번 방위사업전에서 각각 경항공모함 최신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이 초기 구상했던 항공모함보다 비행 갑판폭을 30% 확장하고 함정 앞부분에 스키점프대를 새롭게 적용한 전장 270m, 전폭 60m, 3만 톤급 모형을 출시했는데요. 스키점프대의 경우 영국 퀸 엘리자베스함의 특징이기도 한데 설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영국의 밥콕과 협력해 설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항공모함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함정의 사이즈를 압축시켜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 시 일정 시간 내 전투기의 출격 가능 횟수를 의미하는 소티 생성률에 중점을 두었죠. 이탈리아의 카보르함을 제작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경쟁이 시작되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세계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두 한국 기업이 한국형 항공모함을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칩니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두 기업의 경쟁으로 한국의 항공모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